오늘 국토위가 법안 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채권 공공 매입을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이 팽팽하게 맞서 절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5월 임시국회가 시작한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산적한 현안으로 대치 전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선호도 여론조사 등 1차 공론조사를 실시한 국회가 6일 수기토론인 2차 공론조사를 시작합니다. 2차 공론조사의 주제와 운영 방식 등은 모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될 전망입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전세 사기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 대책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세 사기를 근절할 종합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소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지원 대책을 포함해 관련 법안에 대한 병합 심사에 들어간 건데요. 국토위는 일단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인데요. 보증금 채권 공공 매입을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이 소위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가 여야에서 각각 대표 발의된 3건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 병합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책을 담은 여당 측 법안은 피해자와 LH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주택 낙찰 시 세금 감면,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최고 낙찰 가격에 어떤 제3자가 낙찰을 받았다 할지라도 임차인이 세입자가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우선 매수권을 신청을 하면은 이 세입자에게 매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거죠. 우선 매수권 등에 대한 여야 이견은 없는 상황, 문제는 보증금 회수 방안입니다. 야당 측 법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공공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그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보상 후 회수 방안이 담겼는데 정부 여당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권 매입 등 보증금 문제를 완전히 배제한 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것 또한 피해자 없는 특별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구제 핵심이 보증금 회수임을 주장하며 정부 여당에 각을 세웠습니다. 대상과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여기에다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다른 피해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5월 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여야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이 산적해 여야 대치 전국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5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풀어가야 할 쟁점 현안이 산적합니다. 먼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야당은 특히 노란봉투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거센 충돌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을 넘긴 만큼 본회의 부의 요건에 갖췄다고 판단하고 이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노위에서 의결돼서 우리 법사위로 넘어온 지가 상당 기간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법에 따르면 60일이 지나면 해당 상임위에서 그 법안을 직회부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 여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맞서며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거대 노총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노란봉투법과 같이 노조의 기득권만 지켜주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5월 임시국회에선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법 개정안도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으로 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치적 야합에 의해 구성하는 악습을 되풀이해야 합니까? 지금 본회의에 부의할 법안들은 한마디로 정치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을 방지하는 그런 법입니다. 여당은 야당의 방송 장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한 것입니까?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5월 임시국회에선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새로 구성된 여야 원내 지도부,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가 이번 주 중 첫 회동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대치 전국을 풀어갈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국회 소식과 관련해서 강민지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본격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심사에 이제 착수했는데 오늘 국토위에서 논의됐던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관련 대책과 관련한 이 특별법을 심사했습니다. 네. 정부 여당과 민주당, 정의당에서 제시한 각각의 법안들인데요. 이 먼저 정부 여당 아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안을 살펴보면요.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공유 지분자에게만 부여되는 우선 매수권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부여해 해당 주택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임대인의 밀린 세금은 개별 주택별로 나눠서 산정하게 됐는데요. 경매 낙찰금이 먼저 세금으로 징수돼서 피해자가 보증금을 전혀 못 돌려받는 일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또 주택기금 등 정부 자금을 이용할 경우 거치기간 최대 3년 연장과 금리 인하 등 개선된 상환 조건을 제공합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공공임대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재해, 재난, 이재민과 같은 자격으로 간주해서 1인 가구 기준 매달 최대 102만 원의 생계 주거비를 6개월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정부 여당은 전세 사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강제 퇴거당할 위기에 놓였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방안이 이제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좀 다소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네요. 정부가 그 전세 사기 피해자 보증금을 직접 지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여야가 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데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전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조호섭,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안을 살펴보면 채권 매입 기간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한 뒤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말하자면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을 하자는 건데요. 야당은 전 재산을 잃고 전체 대출을 갚아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준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보증금 선 지원을 촉구했지만 여당은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하는 방식은 다른 법안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지난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의 피해는 평등하다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네.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대납해주고 이것을 달리 다른 곳으로 가서 찾아다가 그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이게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초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대책 마련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이처럼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정부 여당 특별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피해자 요건을 두고도 요건이 좀 까다로운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요건이 어떤 건가요?
네, 우선 매수권 등 앞서 말씀드린 지원을 받으려면 이 특별법원에서 정한 6가지 요건을 갖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차례대로 살펴보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그리고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에 해당하거나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입니다. 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발돼야 합니다. 이에 야당 피해자 단체는 요건이 까다롭고 모호해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는데요. 먼저 면적과 보증금 기준의 경우 경계선에 근접한 피해자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전세 사기 의도의 경우에도 집주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정부가 제시한 수사 개시도 세입자가 고소하면 반드시 따르는 절차라 전세 사기 의도를 가리긴 불충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수의 피해자, 보증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도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밖에 전세 사기를 재난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두고도 사회적 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여당과 공동체 책임을 주장하는 야당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여야는 내일 국토위 전체 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데 잠정 합의해 합의한 대로 된다면 법사위를 거쳐 이번 달 초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혼자만 피해자인 경우는 이 구제를 받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이제 건데 여러 가지 좀 모호하다는 상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등 이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 5월 국회에서 또 여야 대치가 또 이제 뭐 마찬가지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불가피할 전망이에요. 3월에 양국관리법, 4월에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서 5월에 방송법 또 노란봉투법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이번 5월 국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방송법은 지난 본회의에서 부의 요구권이 통과되면서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방송법은 현행 최대 11명인 공중파 방송 이사회의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 추천 방식도 국회 영향력을 최소화하자는 게 골자인데요. 네. 야당은 정치권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여당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정을 위해선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 합의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또 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역시 이 뇌관이 될 전망인데요.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었다며 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것이라며 이 부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말씀하신 간호법 제정안도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단 주요 인선을 확정했습니다. 원내수석 부대표엔 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등을 지낸 재선의 송기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원내 대변인은 초선의 김한규, 이소영 의원이, 경제 담당 대변인으로는 초선의 홍성국 의원이 선임됐고 비서실장엔 초선 민병덕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청년정책을 총괄할 청년정책 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선 토익 시험 성적 유효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1호 정책으로 제시됐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매주 정책회의를 열고 격주로 청년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모레 기자회견을 엽니다. 남 위원장은 오는 6일부터 진행될 2차 공론조사인 수기토론과 관련해서 토론 주제, 운영 방식 등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4년마다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와 관련해 세 차례의 공론조사에 착수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난주는 성인 남녀 5,000명을 상대로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조사하는 1차 공론조사인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번 주는 오는 6일 2차 공론조사인 수기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인순 정개특위위원장실 관계자는 오는 3일 남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2차 공론조사의 토론 주제, 운영 방식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공론조사는 정개특위가 500명의 성인 남녀 참여자를 모집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숙지시키고 수기토론을 진행하는데 남 위원장은 500명의 시민 참여단 모집 기준과 수기토론 주제, 운영 규칙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개특위는 전문가 설문조사도 착수하는데 전문가 설문조사와 공론조사 결과 전원위원회 국회의원 100명의 발언 등을 취합해 선거제도 개편안 마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국민들이 깊이 있게 토론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본 그 의견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국회의원 100여 분의 개진한 의견과 함께 이제 수렴 절차를 거치면 현재로서는 좀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선거제도 개편안 마련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가 적극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지난 전원위원회 이후 추가 논의 방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늦어도 6월에는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의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 등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당적 모임 관계자는 지난주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조만간 의견을 모아 양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해주고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반 면허로 갱신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합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송 전 대표가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해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내일 와도 조사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수사를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하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윤 대통령 도익 960점입니다. 윤 대통령이 순방 일정 중에 미국 의회에서 했던 영어 연설이 화제입니다.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호소력이 있었고 또 애드립까지 치면서 44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총 60여 차례의 박수가 터져 나왔고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터플로 치면 한 960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 그래요? 영어 연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넘나지. 그렇죠. 그다음에 어느 점에 가서 강조하고 포즈를 할 거냐 이런 건데 그 기술적인 측면을 완전히 소화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윤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약 44분 동안 영어로 연설을 했죠. 당시 연설을 들은 미국 의원들은 역사적인 연설이라면서 찬사를 보내는 한편 23번의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It will safeguard and broaden the freedom of citizens of the world.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영어 연설을 통해 워싱턴 정가의 한국을 제대로 각인시켰다고 강조하는 한편 명연설이었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반면 야권에서는 영어 연설보다는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우리나라 말로 연설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상하원 합동연설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는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렇게 인상적인 내용은 많지 않았다. 그 미국 국회의원들이 볼 땐 뭐 하나마나 한 얘기, 뭐 저런 얘기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어떤 머무르지 않았는가.
누리꾼들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외교 성과는 무엇이냐는 지적이 있는 반면에 윤 대통령의 유려한 애티튜드와 영어 실력에 깜짝 놀랐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 의회에서 44분간 영어로 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 여러분들은 대통령의 영어 연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폐기 대 관록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 가운데 정의당도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두 사람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의원들이 순환하면서 원내대표직을 맡아온 관행에 따라서 장혜영 의원이 유력하게 떠오르는 반면에 최근 21대 국회에서 첫 원내대표를 지낸 배진교 의원을 두고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정의당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정의당을 고쳐 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지금의 정의당이 되게 아프게 마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계속 고쳐 쓰는 것은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정치적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판을 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2년간 정의당의 길이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왜 정의당이, 왜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가 필요한지 그 답은 분명히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창당 후 최근까지 소속 의원들이 돌아가며 원내대표직을 맡아왔죠. 이번 국회에서 6명의 현역 의원 중 원내대표직을 맡지 않은 의원은 장혜영, 유호정 의원 2명입니다. 이 의원은 장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상태인데요. 만약 관행대로 장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정의당은 30대 원내지도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의당의 지지율이 5% 정도로 답보 상태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둔 지금은 연륜이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배진교 의원의 역할론도 부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배 의원의 경우 이미 2차례 원내대표직을 역임했기 때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일 의원총회에서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예정이죠. 당대표와 함께 정의당을 이끌 차기 원내대표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5박 7일의 국빈 방미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방미 성과에 이은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해 나가야 할지, 또 그간 쌓인 국내 정치 현안들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 국빈 방미 성과를 놓고 여야가 극과 극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방송사에서 미 상하원 의원들을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들의 그 이야기들은 워싱턴 선언으로 안보 동맹은 강화됐지만 경제적 성과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후속 조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네요. 네네. 네,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먼저 이번 대통령 국빈 방미 성과를 놓고 여야가 극과 극의 평가로 갈린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여야를 떠나 이번 방미 외교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만 봐도 박수 칠 만한 행보였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윤 대통령의 방미 외교는 정성적으로는 한미 동맹의 공감 지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던 어닝 서프라이즈 외교였다. 그리고 정량적으로는 경제 안보 분야에서 코러스 파일을 키우는 디딤돌을 만든 외교였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계속되는 비판은 조직 보위론을 앞세운 국익도 품위도 이런 비평을 위한 비평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쟁은 국경 앞에서 끝내라라는 외교에 대한 명언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번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보여주었던 모습은 정상회담이 망하기를 기도하는 주술적 망언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 중 최대 성과는 당연히 워싱턴 선언으로 불리는 안보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제약, 디지털 헬스, 반도체, 에너지 등 한미 양국 간의 50건이 넘는 경제 분야에 대한 MOU 체결 역시 확실한 경제적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미국 상하원 의원 인터뷰 중에 앤디 김 민주당 하원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해서 경제 법안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동맹국에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방미를 통해서 미국의 확실히 우호적인 이미지를 강력하게 새겼다라고 보고 그리고 앞으로 미 의회에서 한국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게 될 거고 결정하게 될 것인데 그때 미 상하원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방미에 대한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간축법, 반도체법의 경우에도 한국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상이 합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향후 한미 실무 협상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좋은 결실을 반드시 맺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윤석열 효과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외신들이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번 방미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 함께 격려와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의힘 모두가 국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미로 네네. 경제적인 성과는 물론이고 점진적으로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다음 질문 네네. 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풀어야 할 국내 현안들이 참 많은데요. 간호법과 쌍특검법 갈등을 비롯해서 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직회부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여야 대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5월 임시국회 여당으로서는 표결 보이콧이나 대통령 거부권 외에 좀 다른 방안 없을까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간호법, 소위 쌍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농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성진화법 제정 당시의 패스트트랙은 다수파가 의회의 토의 과정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안건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것인데 지금 민주당의 입법농단 앞에서는 그냥 패스트트랙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악법 제조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농단을 당장에 멈추고 관련법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상황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계속해서 유도하고 총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노림수를 생각하고 있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3년간의 민주당의 묻지마 입법 갑질, 입법 폭주를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대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강대강 대치 외에 소통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민주당에 달린 일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말이라도 그 가능성이 있다면 그동안 민주당에서 맹목적으로 폭주하던 원내 지도부가 퇴장을 했고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상수화된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론과 동떨어져서는 좋지 않다는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을 다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당의 또 윤재옥 원내대표는 또 드러나지 않은 전략통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모두 극단적인 면만을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좀 소통의 장이 열리고 대치 전국에 대한 해결점이 시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또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1년 이상 당원권 정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제가 당 윤리위 결정 사안을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의 윤리위의 잣대가 국민 눈높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과 우리 당의 설화로 인한 윤리위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임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어디까지 확산되었을지 모르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 행위가 명명백백 드러난다면 민주당을 패당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당의 일부 지도부가 국민 정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이러한 설화로 인해서 징계를 개시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말했던 것처럼 징계를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의 결정은 국민의 힘이 국민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대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범죄 행위와는 명확히 다른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두 문제를 좀 동등선상에 놓고 싶어서 계속 노력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뻔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망해서 대국민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없다고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저희는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그 피해자들에게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이렇게 하면 온전한 대책이 아닙니다. 약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절규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국회에서 특별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 속에서 과연 중재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국회 국토위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관련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전세 사기 사태의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이제 원인부터 좀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전세 사기 사기 사건이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에서 시작이 돼서 동탄, 구리, 부산 지금 전국에서 곳곳에서 터지고 또 어디에서 또 이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피해 규모 좀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국토부하고 꾸준히 이 피해 규모 확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네. 진행형이고 또 사안별로 조금씩 다른 게 있고 그리고 이게 사기냐 아니면 부동산 가격에 따른 깡통 전세냐 네. 여러 가지 조금 개념의 정리도 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국토부도 아직 정확한 규모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저희들은 계속 추궁하고 있죠. 이게 벌써 작년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는데 꾸준히 이거를 스크린하고 팔로우 했었으면 충분히 대충 어느 정도 알 텐데 네. 아직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가 너무 이 문제를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규모를 정부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거를 네. 잠깐 좀 말씀을 하셨으니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 요게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있고 또 현재 그 부동산 그 상황에 따라서 깡통 전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로 인한 또 그 피해자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사기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 이 사이의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거죠. 물론 이제 명확하게 사기인 것도 있는데 이 사기라는 것은 상대방을 기망할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사기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또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기로 생각하는 것과 법률적으로 사기라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세 사기 한정하지 말고 좀 더 포괄적으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내고 있는데요. 현재 이게 심각하다는 것은 이제 허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주택보증보험공사인데요. 허그가 3월까지 대입변제, 다시 말해서 임대를 들어온 임차인에게 임대인을 대신해서 변제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경우에 대입변제를 하거든요.
대입 연장 금액이 한 5천억이 보증금 넘습니다. 반환 제도인 거죠. 그렇죠. 네네. 예, 임차인을 위한 네네. 보증금 반환 제도인데 네네. 그 허그가 올해 3월까지 5천억 이상을 반환했습니다. 작년 한 해 네. 9천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4분의 1밖에 안 지났는데 5천억이 그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자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현재 경향상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그에서도 바로 그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만기에서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좀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실무적인 있습니다. 것도 좀 당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 네, 워낙 그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게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면 여당 측에서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폭등을 했고 또 민주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게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기 어렵죠. 이 전세 사기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규모가 커져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이게는 사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현행 부동산 3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부동산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을 연장해주고 또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하는 세입자 보호법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3법이 현재 전세 사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전혀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금리 상황이 바뀌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가상자산 시장 이런 모든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그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이 속에서 이런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부동산 3법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정부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집권한 지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내 탓이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과거 정권 탓하고 과거에 이랬다 이런 핑계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이죠. 어찌됐든 정권을 잡았으면 더 일을 잘하라고 정권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을 걸고 넘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책임 공방보다는 진짜 실제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얼마나 다급한 그렇죠. 그 실제 피해자들에게 법을 공고히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맞습니다. 법을 아주 그냥 촘촘하게 만들 그런 그러니까 과거 탓을 하다 보면 자기가 지금 못하는 것에 대한 면피가 되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이 긴장감 있게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책임이고 현재 우리가 이 국토부가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 우리가 더 열심히 피해자 중심으로 그리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국토부라든지 현 정부가 전체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문제를 대해야만 피해자도 구제하고 재발 방지도 되는 건데 자꾸 과거 정권 탓하다 보면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정부 여당의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에 이제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6가지 요건이 이제 그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저희 뭐 오늘 뉴스에 거의 상당 그렇습니까? 부분을 지금 그 여기 전세 사기에 이제 할애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고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살펴보면 전셋집의 면적, 보증금이 서민주택이어야 되고 전세 사기 의도가 분명해야 된다. 이 의도가 분명해야 이게 좀 그게 주관적일 수 있고 또 피해자가 다수일 것 이러면 혼자만 피해자일 경우는 그러면 구제를 받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원법이 아니라 선별법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토위에서 직접 이제 참석하시고 또 법안 소위가 열렸잖아요. 오늘 그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저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일까요? 이게 우연일치인데요. 이 오늘 출연이 한 10일 전에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법안 소위가 열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 법안 소위 위원입니다. 방송을 펑크낼 수가 없어갖고 소위 하는 도중에 지금 나와갖고 지금도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피해자에 대한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채권을 국가가 인수해서 우선적으로
금액을 주고 네. 그 채권을 다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매각을 해서 정부가 재정을 보충할 거냐. 네. 그 두 가지인데요. 아직 후자는 지금 논의가 시작 안 되고 있고요. 전자.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현재 네. 반대를 하고 있고 네. 저희들은 설득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전자.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라든지 임대 보증금의 규모는 조금 상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억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4억 5천 정도 네.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자라고 돼 있는데 개인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개인까지도 적용할 수 있게끔 지금 논의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기의 목적성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규명을 해낼 거냐. 네. 결국에는 전세 피해자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규정을 할 텐데 그리고 선별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에서 이건 사기가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등등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사기냐 깡통 전세냐 경계가 아주 애매모호하다. 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기의 목적성을 너무 부각을 하다 보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도 판단 내리기가 어렵고 이후에 법원의 판단과도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사기의 목적성을 어떻게 간결하게 갈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법안 소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 법안 소위에서 선보상 후 구상권 요 내용도 좀 논의가 됐겠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거는 지금 이제 제가 나오기 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작을 해서 그 부분은 정부는 그런 입장이에요. 뭐냐면은 전세라는 것도 임대인과 임차인끼리의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인데 네네. 사적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왜 개입하느냐. 그 원희룡 장관도 다른 사기 피해도 있는데 이게 형평성문제 맞지 그런 않다 이제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했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것도 충분히 존중하고 정부의 고충도 이해를 한다. 하지만 이거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집단 사기 아니냐.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달라라는 거. 두 번째는 여러 기본권 중에서 주거권에 관련된 거다. 이거는 의식 중에서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원래 신혼생활을 1,400만 원 전세로 시작했는데요. 네. 정말 전세금이 날아간다 그러면 그래서 3명의 자살자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의 인생 모두가 송두리째 뺏기는 거예요. 이런 주거권과 관련된 피해다. 그거를 개인과 개인의 사적 계약의 자유에 왜 국가가 개입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좀 아니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을 하되 시장이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고. 네. 그때 개입하는 것이 바로 국가고 정부 아니냐. 그때 개입을 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것이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자본주의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달라. 이렇게 계속 지금 원희룡 장관하고 법안소에 오신 차관님들, 관계 고문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시각과 이제 주장은 그러면 이제 전세 사기의 이제 의도가 분명한 그런 피해자들 이제 플러스 깡통 전세로 인해서 또 이제 어려움에 처한 뭐 이런 분들도 같이 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깡통 건가요? 전세까지는 아직 정부가 채권을 매입하라라고는 아직 정리는 안 돼 있는데요. 아까 네. 말한 대로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개념 정의가 아직 덜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개념적으로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임대보증금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먼저 매입을 해서 그분들을 구제를 해주자 이런 입장이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온도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고 어떻게 5월 국회 안에서 이게 좀 처리될 가능성은 좀 어떻게 이게 보세요? 이제 워낙 피해자들한테는 급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 개선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조금 미루더라도 어쨌든 이제 미추홀구를 비롯해서 지금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하루 빠른 대책이 필요하고 그렇죠. 네. 그분들을 심리적으로 안심을 시켜야 됩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논의는 길게 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야가 결단을 갖고 빨리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뭐 여당의 의견 또 정부의 의견을 잘 들어서 어쨌든 하루 빨리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도 그 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 우선 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법안 내셨잖아요. 좀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주거권 관련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전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재산이잖아요. 네. 그 이제 임대인이 사기를 치든 또는 임대인이 돌려줄 이제 임차인한테 보증금 받고 그 보증금 딴 데 쓸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못 돌려주는 수 있는 거고 또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임차인들한테 최우선 변제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의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현재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 최우선 변제를 좀 금액을 올려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좀 전세를 살 수 있게끔 저희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주거 걱정과 함께 이제 그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또 있잖아요. 이제 의원 지역구인 그 분당 그 정자교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매일같이 이제 그 길을 다니던 분들은 뭐 얼마나 좀 이게 많이 놀라셨을까. 그 실제 또 이제 피해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빨리 이제 신속히 더 이상 이런 그 재발이 방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후 시설물이 뭐 지금 한둘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 분당 신도시도 이제 생긴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네, 30년 넘고 또 그 당시에는 안전에 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급속하게 경제 성장 위주로 그리고 특히 이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목표를 갖고 단기간에 특정 지역에 대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한 주택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모래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년 전에 안전에 대한 개념도 좀 떨어져 있고 급속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 추측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도 많이 불편하죠. 첫 번째가 주차장이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냉난방, 뭐 그다음에 층간 소음, 그다음에 뭐 등등 보도블록 등등해서 삶의 조건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 신도시를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재건축을 통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해서 법도 내놓고 지금 이제 곧 논의를 할 건데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정자교 사건이 터진 거죠. 사실 분당이라는 지역이 천당 아래 분당 아니겠습니까? 천당 아래 분당인데 지금 분당 주민들이 다리를 건널 때 좌우를 살피고 뒤도 살피고 막 뛰어가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랫동안 다리 위에 머물고 있으면 혹시나 그러니까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안전진단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 안전진단 속에서 저희 성남도 다리를 철거할 부분이 있으면 철거해서 재시공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국회에서는 안전진단 등급 매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A, B, C, D, E등급이 있는데 우리 정자교도 C등급 양호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괴가 됐거든요. D등급은 정말 더 근데 D, E등급도 상당히 많은 노후 시설물과 교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자교를 계기로 삼아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20, 30년 전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지어졌고 아파트가 지어짐으로 해서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신도시는 빨리 이 도시재생, 재건축을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 정책통으로 불리시는데 그 최근에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또 상향하는 그 주장도 하셨는데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23년째 이게 계속됐던 거더라고요. 이외에도 참 앞으로 의정 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활동하실 계획인지 앞으로의 또 계획 들어볼까요? 네. 이거 대본에 없는 건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저는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정책으로 정치를 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를 중심으로 내세우면 양 진영 간에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또 진영은 각각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양보와 타협을 하게 되면 또 지지자들부터도 또 혼이 나요. 그래서 근데 정책을 중심으로 갖고 서로가 협의를 하다 보면 양보와 타협이 가능한 거죠. 1억? 야, 서로가 누구로 5천. 그러면 7억 5천이나 7,500이나 8천 정도의 또 합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금자 보호도 그런 연장선인데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뱅크런은 아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뱅크런이면
그 회사가 부실해서 돈을 빼가는 건데 뱅크런은 아니고 그러니까 디지털화 다시 말해 지금은 창구에 가서 돈을 찾지 않지 않습니까? 다 스마트폰으로 돈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악재가 발생이 되면 이 악재의 퍼지는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디지털화 속도가 전 세계 상당히 빠른 나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거와 함께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예금자 보호한도가 23년 전에 5천만 원인데 그동안의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생겼고 이거를 현실에 맞게끔 1억 정도는 상향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 또 부담금이 있죠. 왜냐하면 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 또 이 관련된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것이 일정 부분 또 금융소비자한테 약간은 비용이 발생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예금자 입장에서는 1억 정도까지는 내가 안심하고 은행에 예금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어떤 효과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1억 원 정도가 예금자가 보호가 된다 그러면 소위 지하에 있는 현금이 있는 것도 은행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또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 규모의 상승이라든지 예금자들의 심리 안정이라든지 좀 이렇게 지하에 있는 돈을 양성화한다는 차원에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법안을 냈습니다. 네, 지금 정말 뭐 절박하고 도움이 절실한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들 꼭 부탁드리고 싶고 설득력 있게 정말 말씀 잘하시네. 오늘 그 말씀 너무 잘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많이 설득이 됐습니다. 정책들에 대해서. 준비 안 된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답변을 너무 밝은 웃음, 잘해주셨습니다. 호탕한 웃음도 인상적이었고요. 이제 그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쟁점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